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의미론. 자, 의미론에서 먼저 우리말의 의미는 즉 어떤 낱말이 그 형태가 있으며, 예를 들어 즉 들다 하면은 우리는 들다라는 말의 의미를 떠올리죠. 그래서 즉 짐을 들다, 이렇게 그 의미를 떠올리고 씁니다. 손 그러면 즉 손을 씻다, 이렇게 그 의미를 알고 쓰죠. 그래서 단어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그 의미에 즉 이와 같은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자, 손이라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손을 사전에서 찾으면 한자어로 이렇게 손 숫자를 쓰는 손이 있고요. 또 손 했을 때 이것이 한자로는 손님 객자를 쓰는 손이 있어요. 또 손을 찾으면 물론 사전에 손 1, 손 2, 손 3 이렇게 써 있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손을 말하는, 즉 자손의 손이 또 있죠. 자, 이렇게 우연히 소리가 같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문법 맨 첫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이지 않다. 언어의 자의성이고, 이런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이와 같은 동음이의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낱말들의 관계, 손 1, 손 2, 손 3의 관계를 우리가 동음이의어 또는 이의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이 손을 말하는, 우리 신체의 손을 말하는 이 손에도 손을 깨끗이 씻다 하면은 이때는 중심음이고, 물론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 이제 손 씻었어,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주변 의미로 쓰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방금 깨끗이 손을 씻다 하고 즉 신체의 손을 말한다면, 예를 들어 손을 끊다, 이제 그 일에 너와는 손을 끊겠어, 그 일에는 손을 끊다, 그러면 이때의 손은 신체의 손에서 즉 확산되어 만들어진 관계를 의미하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중심의미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 중심의미에서 빠져나온 의미를 우리가 주변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중심의미와 또 여러 개의 주변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낱말을 다의 관계 혹은 다의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낱말에는 중심의미가 있고 그리고 주변의미, 그래서 이런 관계를 다의어, 다의 관계라고 해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흔히 지시적 의미, 함축적 의미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스님이 손하고 썼어. 그러면 그냥 신체의 손을 말한다. 이건 그냥 뭐야? 사전적 의미야. 그러나 여기서처럼 손을 끊다 또는 그는 나에게 귀한 손을 내밀었다 하고 어떤 정성 어린 관계를 말하면 그때는 문맥적 의미를 획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신화라는 말이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신화 그러면은 즉 건국신화나 혹은 창세신화 등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즉 자신의 위치에서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컴퓨터 공학자가 나온다면 이는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신화는 뭔가 놀라운 일, 매우 의미심장한 일, 이런 의미를 획득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주변의미라, 즉 문맥적 의미라고 해요. 자, 하나 더 들어볼까요? 꽃이라는 말이 있어. 그냥 꽃이 피다, 꽃을 사다 하면은 이는 중심의미, 곧 사전적 의미로만 쓴 건데, 이걸 이제 김춘수 선생이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의 꽃은 문맥적 의미로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그런 문맥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그 문맥이 시에 사용되면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이 문맥적 의미를 획득했는데 그것이 마침 시에 사용되면 그걸 우리는 함축적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가 특별한 게 아니라 시에서 얻어지는 문맥적 의미를 함축적 의미, 일반적인 글에서 얻어지는
즉 문맥의 의미는 그냥 문맥적 의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들의 관계를 보면요. 먼저 다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다의 관계를 이루고, 반면에 이의 관계는 우연히 소리가 같은 거죠. 이를 이의 관계다라고 하고요. 다음 유의 관계, 동의 관계가 있는데, 사실 동의 관계는 복수 표준어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바꿨어도 지장이 없는 뭐 넝쿨, 덩굴, 가문, 가물 이런 게 이제 동의어고, 반면에 대부분의 언어들은 유의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비슷한 말이라고 말하는 걸 유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의어에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유의어는 쓰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낱말들을 거기 네모 박스에 넣어놨어요. 이게 중요해. 자, 먼저 동조라는 말, 이는 의견에 찬동하는 거야. 반면에 협조하면 일을 서로 도와주는 거야. 반면에 방조하면은 잘못된 일을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올바른 일을 할 때는 협조하는 거고, 반면에 친구가 나쁜 짓을 하는데 내가 거들면 그때는 방조라고 해요. 이해돼요? 자, 또 여유라는 말은 시간이 넉넉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지라는 말은 어떤 필요성, 그래서 너와 더 논의할 여지가 없으니, 그 문제는 더 논의할 필요성이 없으니, 이렇게 필요를 말할 때는 여지라는 말을 씁니다. 감정은 마음속의 느낌인데, 서정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바야. 다시 한번,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반면에 서정은 어떤 대상을 보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취했느냐에 따라서 서정이냐 감정이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내게서 불안감이 일면 이건 감정이죠. 그러나 어떤 사물이나 영화를 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건 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것은 즉 바르고 옳게 한다라는 말로, 즉 남을 설득하려면 논지를 정당화해야 한다, 즉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합법화하면은 즉 법에 맞도록 한다는 거죠. 법령에 맞도록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시켜주겠다 하면 법령에 맞도록 하는 것을. 자, 반증은 어떤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야. 그래서 무죄를 주장할 만한 반증이 있는가? 이때 반증은 반박할 증거, 이런 의미고, 방증하게 되면 즉 간접 증거, 그래서 그의 행적은 배후 세력의 존재에 대한 간접 증거, 방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얼굴과 낯은 문맥상 완전히 같은 뜻인데도 문맥상 다르게 쓰이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철수야 얼굴 좀 보자 이러지, 낯을 보자 이러지 않죠. 그래서 얼굴과 낯 구별해서 써야겠고요. 다음 페이지 98쪽에 보면 식구는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야. 이게 식구고, 가족은 즉 같은 혈족을 가리키고요. 다음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 언어 말을 말하고, 언변은 말솜씨를 말하지. 히틀러는 뛰어난 언변으로 대중을 설득했다. 이때 언변이라고 해야지 뛰어난 말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말솜씨가 언변이죠. 자, 조국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고요. 모국은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외국에 있으면서 자기 나라를 가리켜 모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반의 관계와 하의 관계가 있는데, 반의 관계는 반대말을 말하는데요. 자, 이 반의 관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 반의 관계에는 먼저 반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모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상대 관계가 있어요. 자, 반대 관계란 말 그대로 희다 검다처럼 즉 중간항이 있을 수 있는,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중간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게 반대고, 반면에 모순은 있다 없다처럼 즉 완전히 둘로 나눠져서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이를 모순관계라고 하고, 상대관계는 즉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반의관계지만 그 둘은 상대방과 긴밀하게, 즉 자식이 있어야 부모라는 표현을 쓰고 또 부모가 있어야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서로 긴밀하면서 거리가 있는 건 상대관계다. 그래서 모순관계, 반대관계, 이는 중간항의 존재로, 그리고 상대관계는 즉 서로 반대되면서도 상대방을 전제할 때, 즉 이럴 때 상대관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통틀어 반의관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하의관계는 뭐냐면요, 상하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설과 문학은, 소설 대 문학 그러면 문학이 상이어가 되고 소설은 하이어가 되겠죠. 이렇게 상하관계를 이루는 것을 상하관계 또는 하이관계라고 합니다. 자, 99쪽에 보면 우리 의미에 사용해서 중의적 표현, 앞에서 문법 하면서 계속 나왔던 말이죠. 뭐 사동문의 중의성, 부정문의 중의성.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란 무슨 뜻? 즉 문장이 둘 이상으로 해석되는 것. 문장이 둘 이상으로, 이를 중의성, 즉 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할 때 중의성, 중의적 표현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중의성은 문학에서는 허용을 하지만, 문학적인 글에서는 허용을 하지만 이 실용글, 즉 비문학적인 실용문에서는 절대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의적 표현은 실용적인 글에서는 모호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문학에서는 오히려 그 모호함을 10분 활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의성이 일어나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어휘적 중의성, 그리고 구조적 중의성, 그리고 은유적 중의성. 즉 어휘적 중의성이란 동음 이어를 쓰거나 혹은 다이어를 썼을 때, 동음 이어라 다이어를 썼을 때, 즉 그 문장에서 그 낱말이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되지 않으면 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죠. 이럴 때 어휘적 중의성이라 해요. 예를 들어 손 좀 봐야겠는데, 즉 손 좀 보다, 손보다라는 말도 이게 정말 손을 본다는 건지 아니면은 즉 고치다, 어떤 물건을 고치다 또는 혼을 내주다, 사람이라면 혼을 내주다, 어떤 의미인지 이 자체는 알 수 없죠. 그 이유는 손이라는 말이 다이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좀 더 다른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휘적 중의성이다 라고 하고요. 자, 이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 자체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는 것인데, 우리 앞에서 했던 뭐 부정문의 중의성, 사동문의 중의성, 또 수식어가 즉 뒤에 오는 말에 무엇을 꾸미는지, 예를 들어 눈이 큰 영희의 언니, 눈이 큰 영희의 언니, 그러면 이 눈이 크다라는 말이 영희를 꾸미는지 영희의 언니를 꾸미는지 중의적이죠. 이렇게 문장 해석이 둘 이상으로 나는 건 구조적 중의성이다. 자, 은유적 중의성은 일상 언어에서 은유법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 김 선생은 호랑이다. 이러면 이게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건지, 호랑이처럼 무섭게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띠가 무슨 호랑이 띠라는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의적 표현에서 즉 그 원인으로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이 있다. 특히 이 구조적 중의성과 나머지 어휘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즉 주의해서 봐두시고요. 자, 100쪽에 보면은 간접 표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즉 문을 열어라 하면 직접 표현이죠. 그런데 야, 방안이 덥지 않니? 하고 문 곁에 있는 사람한테 방안이 덥지 않니? 이러면 간접 표현이죠.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철수에게 철수야 담배 피우지 마 하면 직접 표현이고, 철수야
여기 금연장소야 하면은 즉 간접 표현이 되는 거죠. 철수야 담배 피우지 마 그러면 직접 표현이 되는 것이고, 철수야 담배 피우지 마 하면 간접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관용어, 곧 수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발이 넓다 하면 아는 사람이 많다, 깨가 쏟아지다 하면은 재미가 나다, 또 약발을 받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 또 양념 삼아하다 그러면 심심풀이, 또 도마 위에 올라있다 하면 비평의 대상이 되다, 또 속담 등자 밑이 어둡다, 가까이 두고 못 찾는 거,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어떤 소문이든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수거와 속담 등을 넓은 의미로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이는 어휘력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외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즉 우리 교재 뒤에 보면 어휘 해가지고 어휘해서 이 관용어, 즉 수거와 그리고 속담이 있으니까요. 이는 반복해서 외워야 할 부분이고, 자, 잉여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낱말이 불필요한 게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이 쓰이는 거. 예를 들어 여성, 자매, 이런 말은 자매가 이미 여자들끼리를 말하는데 여성 필요 없잖아. 또 동해바다 이러는 거. 동해바다. 이미 해가 바다 해자야. 바다 해인데 여기에 또 바다를 쓰면 이는 중복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잉여적 표현이란 중복된 표현을 말하고, 우리말에서 중복된 표현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한자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모래사장하면 사가 모래야. 또 손수첩하면 수가 손이잖아. 손수. 이렇게 한자어를 썼기 때문에, 뭐 허연백발하면 백이 하얗다라는 의미니까 한자어를 써서, 즉 불필요한 말이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말을 하는데 뭐뭐요 하고 철수가 말이야, 내일 말이야, 순이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주저하는 말들, 이런 덧붙이는 말들, 또 있잖아, 너 지금 바쁘니? 뭐 있잖아, 이런 말들은 모두 잉여적 표현이 됩니다. 그죠? 또 문장에서도 동족 간에 싸우는 치열한 내전, 그럼 내전이 이미 동족 간에 싸우는 걸 말하니까 즉 잉여적 표현. 또 부당하게 억압받는 차별 대우, 그러면 이미 차별 대우라는 말 속에 부당하게 억압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잉여적 표현은 중복된 표현을 말합니다. 자, 끝으로 의미 변화에서, 의미 변화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확장, 축소, 이동, 세 종류가 있는데, 확장은 의미가 더 넓어지는 거, 커지는 걸 말하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즉 지갑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갑이라는 말은 원래 그 종이로 만든 것만을 말해요. 종이로 뭘 담아두는 거, 이게 원래 지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거의 뭐 종이로 만든 건 없지. 가죽으로 만들거나 비닐로 만들거나. 즉 지갑이라는 말이 더 넓은 의미로, 꼭 종이로 만든 것만이 아니라 뭐 돈이나 물건을 담아두는 것으로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죠. 또 여러분들 왕 이런 말, 뭐가 크고 넓으면 왕발, 왕뚜껑 뭐 이런 식으로, 즉 왕이라는 말을 쓸 때도 이는 의미가 확장됐다라고 봐야지. 자, 축소됐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 놈이나 계집이 과거 15세기 때는 일반적인 남자나 즉 여성들을 가리켰는데 지금 비속어로 사용되죠. 그럼 더 범위가 축소된 거지. 또 우리 15세기 때 보면은 이 짐승이라는 말이 원래는 모든 생명체를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사람을 제외한 짐승을 가리키고, 또 중생이라는 말이 원래 온갖 생명체를 가리켰는데 지금은 짐승을 빼고 사람만을 즉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줄어들면 축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미가 이동됐다라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변화된 걸 말해요. 자, 원래 우리말의 주책은요, 주책, 원래 한자어 주착에서 온 말인데 주착은 없어졌고 주책이라고 하는데, 주책은 일정한 생각을 말해. 그래서 주책 없다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 즉 행동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이럴 때 주책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의미가 부정적으로 달라진 것을 가리키고요. 조심할 건 주책 없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우리말에 주책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책이다라는 표현은 없고 주책 없다라고 사용하고요. 자, 어리다라는 말이 우리 세종대왕이 후민정을 만들 때만 해도, 즉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할 때 어리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철수가 어리다 그러면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다음 젊다라고 했을 때 이 젊다가 과거에는 즉 젊다 하면 어리다, 젊은 놈 하면 어린 놈을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젊다 하면은 젊은이 혹은 혈기가 왕성하다 이런 뜻이고, 자, 어여삐 여겨. 우리 세종이 훈민정음 맞을 때도 즉 어여삐 여겨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어여삐는 예쁘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불쌍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예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변화됐죠. 그리고 씩씩하다가요, 과거에는 엄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매우 엄격할 때 씩씩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씩씩하다 하면은 용감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문법을 지금 공부한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언어의 의미, 즉 언어의 특성부터 출발을 해서, 즉 언어는 기호, 그리고 자의성, 역사성, 사유성, 이런 언어의 특성부터 출발해서 언어의 기능, 그리고 의문론, 즉 의문론에서는 우리말의 자음 모음의 종류, 그리고 발음할 때 표준 발음의 관계를 받고, 그리고 형태로 형태소가 뭔지, 단어가 뭔지, 단어의 즉 형성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품사, 그래서 이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와 관련되어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장론에서는 즉 문장 성분과 또 문장의 즉 서술어의 자릿수 등을 얘기했고, 또 문법 현상으로서 사동, 피동, 그리고 높임, 부정, 그리고 오늘 의미론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은 마쳤고요. 이제 다음에 할 부분은 이제 독해인데, 그 독해 가기 전에 우리 앞에 문법들을 총 정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올바른 문장 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장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게 어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잠깐 갖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국어 지식 파트를 마치고 문법, 즉 독해로 가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올바른 어법, 즉 어법에 맞는 문장 쓰기, 올바른 문장 사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